서울 구치소까지는 가셨나요? 아니요, 구치소는 안 가고 그냥 유치장에만 있다가. 근데 그거 소문난 사실 오늘 날 조금 읽었죠. 뭐 대충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지라. 어색감 때문에 잔을 한번 쳐주시고요. 네, 드셔도 되고 그냥 뭐 음료수 드셔도 되고요. 편하게 다른 거 안 먼저 준비했습니다.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네, 그럼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주 재보궐 선거를 했죠. 그래서 안혜욱 선생님이 3등을 했나요? 3등? 3등?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강 기자님이나 변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안혜욱 선생님의 출마의 의의 또는 개인적인 뭐 평가 같은 걸 해주실 게 있는지. 안 회장님은 아마 이번에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면서 당선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가 워낙 현지에서 반응들이 좋으니까 내심 당선까지 아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막판에 힘들긴 하겠지만 혹시도 그냥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3등이랑 2등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할 때는 당선을 아예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만약에 2등을 한다면 또 그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 어쨌든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지역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줄리 윤석열 사실은 뭐 일반 지상파에서 하기 힘든 얘기들을 개 먹으라고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상당한 기존 정치권의 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좀 나름 엄청난 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변 대표님. 저도 현장에 하루 있었는데 하여튼 전주에서 뭐 차들이 지나가다가 막 쓰고 달려와서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것들에서 이거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진보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 투표를 했고 주로 안혜욱 선생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했고 요 차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현장 분위기로 볼 때는 정말 저도 당선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진보당도 결국 안혜욱 열풍 때문에 현수막을 윤석열 아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막판에. 그리고 민주당 출신 그 사람도 결국 어쨌든 나중에 윤석열 퇴진에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안혜욱 선생의 득표도 득표지만은 1, 2등은 이제 윤석열 퇴진으로 다 이렇게 견인된 거. 그게 굉장히 크죠. 뭐 변 대표가 워낙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이 선거에서 바람을 가지고 이기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기자협회장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었는데 기자협회장 출마도 사실은 철저한 조직 선거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자협회장의 부회장들이 17명인가 뭐 20몇 명인가 이렇게 있고 그 부회장들이 돌아가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분인데 이미 다 상을 차려놓고서 내가 한번 그걸 엎어보겠다고 나는 그나마 그래도 한 2달 정도 앞두고 출마를 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전국을 쫙 다 돌면서 굉장히 내가 그때 포털 기본법 제정하자라고 하는 걸로 기자들의 공통적인 이 민원의 대상이었던 포털을 한번 우리가 공적으로 통제를 해보자. 기자들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호응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 때마다 지역에서 특히 뭐 호응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와봐야 내가 후배 한 명 데리고 선거를 했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투표 하루 전날까지는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홍보 담당했었던 그 후배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국적인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그 전화를 돌려보더니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로 왔어. 그러더니 선배, 우리 다 이긴 것 같아. 그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1등이 46%, 2등이 내가 30%를 겨우 얻었는데. 그래도 2등 하셨네. 아니, 물론 2등을 하긴 했는데 나는 그 진 것도 진 거지만, 야, 내가 30%밖에 못 얻었어. 거기에 굉장히 자괴감이 일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6% 얻은 그쪽 그 진영에서 강진구가 30%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더라고. 아마 그 안혜욱 회장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그런데 이 바람으로 그 조직을 뒤엎기는 한 15일 정도 하셨나? 본선거를 다 하셨으니까 14일에 됐다. 그러니까 네, 그걸로 그게 사실은 진보당도 사실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조직들을 다 그 동원을 다 들어왔었겠죠. 한 것 같더라고요. 전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14일 정도 뭐 제대로 된 조직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거의 뭐 자원봉사자들 전국에서 모인 그런 걸로 그 선거판을 뒤집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선거인데 그래도 두 자릿수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제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상치 않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아마 뭐 안혜영 선생 막판에는 당선을 목표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따위 신경도 안 썼는데 그렇지. 언론에서 그걸 주목하니까 야 국민의힘 이겼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였죠. 저 국민의힘에서 정운천을 사실상 이 당협위원회에서 날려버리는 사태를 벌였는데 나는 그게 아무리 봐도 전주라는 그 험지에서 졌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 난 대통령실의 그 여자분 그분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맞아. 그 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저거는 같아요. 당에서는 저거는 저럴 수가 없어요. 전주에서 누가 일을 합니까? 저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하고 이 전북연을 더 악화돼 버렸는데 정운천은 어쨌든 전북의 인재인데 그래서 예상치 않게 국힘당을 완전 전북에서 퇴출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분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V2로 추정이 되는 그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 안혜영 선생님이 이제 당선이 되었던 낙선이 되었던 이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나간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V2 씨에게 어떤 영향이나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V2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VIP2. 네, VIP2 같은 어떤 심기에 뭔가 건드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니까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안혜영 선생님을. 팬클럽에서 고발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한 20% 나와야 될 게 10%밖에 안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쪽에 그 여자분은 1%도 안 나오면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10%가 나오고 여당보다 이길 수 있냐. 각자의 이제 계산이 달라서 그 정운천이라는 어쨌든 여당의 전북의 어쨌든 큰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대통령실은 안혜영 선생님 좀 다시처럼 생각을 그렇게 하긴 생각했죠. 했죠. 그렇죠. 그랬겠죠. 그럼 돌아가면 왜 날아갑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4월 25일 날 이번에 5차 공판이 있단 말이에요. 줄리고 요게 5차 공판이 있는데 지난번 그 4차까지는 사실은 그 룰 미팅이었고 이번 5차 공판 때 본격적인 그 이제 공방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제 확실하게 안혜욱을 그 심리적으로 좀 제압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두 자릿수를 출마한 지 보름 만에 전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고 그리고 안혜욱 회장이 전혀 그 지금 김건희 씨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뭐 이렇게 몸을 낮추고 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뭐 그분이 좀 대통령실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국힘당이 4등을 하고 그 직후에 김기현이 그 원내대표가 내려가서 2번인가를 지원 유세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거의 국힘 지지당이 지난번 대선 뭐 지선에 비하면 반토막이 냈잖아요.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 지역에 그나마 그 호남의 그 마지막 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운천을 그 날린 거는 뭐 철저하게 내가 보기에 확실히 그 국힘당에서 김건희 씨의 심기 경호를 위한 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좀 개인적으로 아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좀 불쌍해 보여요, 우리 정운천. 그럼 뭐 그 안혜우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그 강진구 기자님 이제 청담동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강진구 기자님이 이제 우리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는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2번을 뭐 사실상 이기신 거죠. 그 구속영장 예. 기각된 걸 가지고 뭐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근데 어찌됐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의 이제 시기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까지 열어가지고 도탐사를 꼭 찍어서 사실상 구속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뭐 그 여러 차례 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그 거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번씩이나 기각이 됐으니까 많이 뭐 윤석열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체면을 뭐 구기게 됐죠. 예. 근데 이게 그 이제 스토킹 내지는 뭐 주거 침입으로 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언론 탄압 막 그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비벼볼 만한 구석이라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근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 다 검토를 해봤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그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는데 청담 게이트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그 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 경험치가 워낙 많이 쌓여 있잖아요. 내가 오늘 그 변희재 그 대표하고 이제 대담이 있다는 얘기 듣고 나 그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그 절절한 그 억울함을 이렇게 담은 그 책들을 오늘 보고 왔는데 내가 그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나의 이건 그 나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는가를 내가 우리 변희재 대표 그 책을 보면서 변희재 대표 건도 내가 볼 때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태블릿 PC 부분들은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실체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식 것이 아니고 김한수 행정관 것일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저런 정도도 사실 불구속이 아니고 구속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뭐 청담 게이트 건도 충분히 뭐 이런 완전히 판사가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뭐 구속을 시킬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영장 실심할 때 저는 이제 1차 때는 나하고 최영민 감독 두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한 3시간 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영민 감독이 1시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그냥 그 상당수가 이제 1차 때하고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판사가 이거 그냥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에 이제 잡혔거든. 그러니까 점심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판사의 이제 그 의도가 보였는데 그래서 근데 10시 반에 시작된 게 결국 한 2시 가까이 돼서야 끝났으니까 2차 때도 한 3시간 가까이 진행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만에 네, 그 범죄 혐의 사실이 22가지로 잡았는데 명예훼손 가지고 이게 고소하면은 확실한 거 한두 가지로 하지 저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다 걸어버린 거야. 그냥 다 걸어버려서 내가 알기로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 따져야 되는데 그 판사가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 제가 말할 기회를 다 박탈시켰고 예를 들면 검사가 막 추가 증거를 갖다 내길래 내가 좀 증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했더니 판사가 검사가 낸 증거 맞겠지? 증거 보여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아예 영장실심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변호사가 강용석인데 그때마저 가까워서 강용석이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이 구속 사건은 워낙 구속영장 실심사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저는. 말할 게 안 주는 거야 판사가.
이현학 판사예요 지금 내가 이름도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그냥 구속된 거죠 한마디로 실심사 없이 구속. 그랬구나. 그 당시에 원고는 누구였고 어떤 원고는 그 당시 JTBC였고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JTBC는 최서원 거라 얘기했는데 최서원 게 아니다. 이게 핵심 사안이고 부수적으로 조작이 돼 있다. 이거 가지고 그 영장이 좀 발부됐을 때 제가 아는 모든 변호사하고 모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다 영장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생활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명백한 공적 사안이고 국정 관심 사안이고. 공적 사안이고 이거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입증이 됐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걸로 확실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뭐 정치구나 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변 대표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청담 게이트보다도 훨씬 더 판사가 사실은 뭐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까지 갔던 그리고 박근혜 탄핵하고 뭐 태블릿 PC는 뭐 거의 등치나 다름없는 사안인데 그렇죠.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걸 판사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한 변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국민적인 심판이 다 끝난 탄핵의 이제 정당성 자체에 중대한 흠결을 가져온 결정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잖아. 외형적으로.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JTBC가 또 고소도요, 손석희나 그게 아니고 JTBC 법인이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경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을 욕했다. 삼성 욕했다고 거의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삼성이 법인이 고소할 수 있어도. 이거 JTBC 법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 JTBC가 고소장을 쓰고, 검찰이 공소장을 쓰고, 이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나중에 판결문도 똑같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중간중간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부터도 사실은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고 저건 결국 그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 세력들의 이제 그 뒤틀린 이 심사가 결국은 저런 태블릿 PC 조작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더 들여다볼 생각을 나도 저도 하지는 범민주주의라는 않았으니까. 좀 되게 예민한 사안인 것도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난 짧게 봤지만, 일단 그 태블릿 PC를 제출했었던 그걸 개통하고 그 이제 사용했었던 김한수, 그 SKT하고의 그 사용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유조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통하고 나서 한동안 그 요금 납부를 그 김한수가 하고, 뭐 이런 것만 그 보도를 해도 근데 그거 다 요금 납부를 원래 검찰은 뭐 그냥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게 아니고 김한수가 설립한 법인에서 납부한 거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나도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은 사실은 그 검찰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태블릿 PC는 김한수가 언제 개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JTBC가 먼저 발표를 하잖아.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건 사실 개인 정보인데 그걸 어떻게 입수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인근 그 통신사 대리점에 가가지고 알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통신사 대리점에서 그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니까 그거는 상식적이죠. 네, 불법이어서 그게 7년이나 징역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알려준 사람 쪽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검찰도 그냥 넘어가고 판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답을 정해놓고 저는 일사천리로 확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그동안 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너무 닫아두고 있었구나 마음을. 그래서 그 변 대표 대담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 1시간 정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태블릿 PC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 괜히 변 대표가 나한테 많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 내가 청담 게이트 방송을 앞두고 스모킹 건 자꾸 태블릿에서 스모킹 거 하니까 그래서 왜 마음이 상했는지 내가 오늘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확실히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진상 규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국은 이 조작 의혹에 연루된 분들이 다 대통령, 법무장관 지금 검찰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참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 책을 내고 공문을 2번을 보냈거든요. 예, 첫 번째 공문은 이제 여기에 사진 찍혀 있는 그 특검에 누구냐 하나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그 특검진 4팀이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한 거는 나왔는데 4팀에 윤석열도 있었고 강백신도 있었고 한동훈도 있었는데 장시호로 움직였는데 누가 움직였냐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한동훈과 장시호가 현대고등학교 선후배고 뭐 오빠라 부르고 뭐 특검 조사 받을 때 가서 한동훈 사무실을 찾아가서 장시호하고 한동훈하고 현대고등학교 9년 후배고 그래서 한동훈한테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맞아. 아이스크림 맞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이거는 장시호한테 이거를 시킨 사람 한동훈밖에 없어서 한동훈한테 다시 공문을 보냈죠. 이거는 조작은 확정됐고 이거 당신이 장시호 시킨 거 아니냐? 답변해라. 자백하라. 근데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는 그냥 공개 공문 보냈거든요. 입도 안 열어.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지금 너무나 이제 그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이게 검찰이 이거는 필사적으로 지금 그 뭔가 그 공개돼서는 안 되는 진실을 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게 직감이 온 거는 결국 저기 최소원 씨가 그 검찰을 상대로 해서 태블릿 PC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 PC가 최순실 게 아니고 이건 김한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본인들이 많이 애초에 달라졌네요. 부인하려고 했었던 네. 그 논리를 지금은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최순실 게 아니다. 이거는 김한수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태블릿 PC를 안 돌리고 있다. 그게 진짜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최서원 거라고 너희들이 다 판정했으니까 검찰하고 조관하고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달라 그랬는데 검찰이 안 주는 거야. 최서원 거 아니라고. 그래서 소송을 해버렸죠. 이겼어 소송에서 1심에서. 1심에서 이겼다. 1심 이거야. 야 검찰하고 니네가 최서원 거라 그랬으니까 돌려줘라. 근데 그 과정에서 박범계 씨가 법무장관이었는데 그때는 대응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겼는데 1심 이긴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바뀌는데 항소심을 들어가면서 대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돼가지고 지금 아예 재판을 못 열게끔 하고, 그러니까 검찰은 죽었다 깨도 최소한테 못 주겠다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이거 주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포렌식 들어갈 거니까.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최서원 태블릿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승승장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최서원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서원이 슬쩍 그냥 빌렸었을 뿐이지 최서원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 검찰은 다 최서원 거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은. 그래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최서원 거 맞다고 얘기한 거를 판결문의 근거로 지금 대통령이 최서원 거를 맞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이게 1심 판결문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 개인적인 의문은 그 검찰이 굳이 저걸 뭐 태블릿 PC를 조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는 부분들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굳이 태블릿 PC 저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태블릿 PC 이제 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뭐 그러면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 이쪽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태블릿 PC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멈칫멈칫하는 네, 주저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거의 다 박근혜 사건 제가 다 들여다봤을 텐데 태블릿이 최서원 거라고 인정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JTBC 보도를 보고 다음날 사과를 합니다. 원래는 사실 연설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쳐주고 있다. 이거를 이제 JTBC가 보도를 하고 이게 국회에서 질의가 나와요. 근데 이원종 비서실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공권 시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이 들어 나와 버리니까 박근혜가 다음날 최서원이 좀 봐줬다. 이게 사과를 하면서 박근혜가 그렇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맞아. 그 다음부터 정호성부터 안종건 싹 다 구속이 되면서 검찰이 이제 구속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탄핵의 첫 단추를 끈 건 맞죠, 태블릿 PC가. 수사가 이제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됐고, 박근혜가 100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의 모든 뇌물죄라든지 이런 범죄 사실에서는 태블릿 PC는 중요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하나에만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딴 걸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탄핵의 첫 단축인 건 분명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중범죄다, 이거 조작한 자들은. 근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태블릿 조작했다고 전부 다 최소한 박근혜가 다 면제받냐? 그건 아니다. 그건 자기들이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아니 오늘 이제 준비된 그 주제하고 이제 많이 좀 벗어날 텐데 나는 이제 태블릿 PC 오늘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많이 읽었는데 물론 비록 1시간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거하고 다 이렇게 맥이 다 있더라고. 근데 이제 변희재 대표는 이제 2019년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 때부터 검찰의 구테타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2015년도에도 16년도에도 이미 검찰 그 구테타가 그때도 준비가 됐던 걸로 보여요. 근데 박근혜 정권의 구테타는 좀 성격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박근혜의 경우는 이미 유신 정권의 시대가 가고 정치 권력이 재벌 권력이라든지 검찰 권력을 이렇게 전일적으로 지배하던 시대가 아닌데 이미 그 올드보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그 시대가 변하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재벌 권력, 특히 재벌 권력도 이제 1세대들이 아니고 지금 2세대, 3세대로 내려갔거든. 그 2세대, 3세대로 내려간 재벌, 완전히 이제 모든 이 생태계가 다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그 유신 공주 시절에 정치 권력이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 이 검찰 권력들을 쥐락펴락하던 그때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을 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변했어라고 하는 이 재벌, 특히 이 3, 4세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검찰 이 권력, 그다음에 언론 권력들의 결국은 권력들이 그 시대가 변한 걸 모르고 과거처럼 이렇게 박정희가 그 통치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박근혜를 상대로 해서 이 쿠데타를 시도했던 게 아닌가, 박근혜를 갈아치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그렇게 16년도부터 만약에 검찰 쿠데타가 이렇게 뭐 물밑에서 조금이라도 기획이 되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근데 우병우가 실세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우병우 김기춘이 검찰들을 너무 줄 세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발이 심했지. 그렇지. 너무 통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검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황교안부터 뭐 정호원. 그러니까 검사들을 대폭 중용해서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려다가 역습당했다고 저는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박근혜 태블릿 PC에서 이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보면은 JTBC의 이제 홍정도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내당초에 이 태블릿 PC 방아쇠를 남긴 건 이제 TV조선에서 사실은 시작이 그렇죠. 된 거죠. 그 TV조선 이진동 선배가 이제 방아쇠. 그러면 이제 TV조선에 이제 그 방정호, 방정호 형이 이제 방준호고 그 방준호가 그 GS가의 하고 그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홍석현, 그러니까 홍정도의 여동생이 또 GS가의 허소웅 씨하고는 허소웅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그 GS가의 허씨 일가하고 사실상 하고 보면은 다 이렇게 사돈지간이고 그 재벌 권력하고 언론 권력이 사실은 탄탄히 그렇죠. 연결이 돼 있고 그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압구정의 구정고 현대고 그 라인이거든.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동훈 장관의 언론 재벌에 그렇게 귀여움받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씨도 거기 구정고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정고. 구정도에. 그래서 진은정 씨가 75년생, 그 다음에 홍정도가 77년생, 그렇지. 똑같은 구정고 2년 선후배 사이고. 근데 변희재 대표는 이제 거기 주목을 아직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LG 맞사위 윤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LG 맞사위 윤관이
보면 이렇게 이 조선일보의 그 방정호, 그 다음에 한동훈, 여기하고 그 페이스북 한 10명 정도가 서로 좋아요를 눌리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그룹에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정도로. 뭐 취재를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이 더 탐사에서 방송도 이미 나가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 압구정동의 그 현대고, 그 다음에 이 구정고 다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70년대 이후에 그 앙팡 테러블들, 그 재벌 3, 4세들, 이제 그들을 이게 오가나이즈 하는 인물이 LG 마사의 윤관이고, LG 마사의 윤관은 이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이 언론 권력에 이게 마수가 잘 뻗쳐져 있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한동훈이 뭐 솔직히 그 박근혜 정권 뭐 이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민주진보 쪽에서는 삼성 사냥꾼이다 이래가지고 솔직히 좀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뭐 윤석열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한동훈이 평소에 되게 자기는 좀 리버럴하다, 좀 민주진보를 좀 지지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민주진보 쪽 진영은 없었던 거로 보여요. 한동훈은 그냥 그 힘센 권력에 빌붙는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이 권력을 잡으면 그쪽하고 뭐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전혀. 예. 어쨌든 뭐 한동훈 개인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한동훈도 이런 거대한 판에 이제 한 말에 불과한 것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변희재 대표를 만나면 이제 태블릿 PC는 확실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윤석열, 한동훈, 뭐 이렇게 박영수 특검 뭐 그 전서부터 뭔가 이 무리하게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 여론몰이를 하려고 이제 조작을 했던 정황들은 확실히 많이 보이고요. 그거는. 근데 얘네들이 왜 그 당시에 그 박근혜를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시도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거대한 흐름 자체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SKT 이제 계약서 위조가 아니라 확정이 돼버렸는데, 제가 SK한테 따로 소송을 걸고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추가 증거를 냈다가 추가 증거가 또 위조력이 걸려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계약서, 이름 계약서인데 김한수 필체로 된 게 다 적발돼가지고, 그래서 안진걸 소장이 주도해서 이제 SK한테 질의를 보내고 SKT가 나와서 지금 협의 중이에요. 뭐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SKT가 아주 일찍부터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초기고, 그리고 이거는 최태원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최태원한테 공문을 2번, 이번에 3번째 보냈는데, 오히려 최태원이는 공문받자 SKT 회장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 증거를 또 추가 위조를 내보자. 그러다 다 걸렸으니까. 아까 우리 뭐 강준구 선배님 말씀대로, 아주 재벌 언론 여기가 아주 탄탄하게, 검찰까지 탄탄하게 결합돼가지고, 정권을 치고 갈아치운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SK 최태원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미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 재벌, 언론, 검찰 이 권력들이 그 재벌 3, 4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탄탄하게 이 기득권 카르텔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앵커 역할을 하던 친구가 이제 LG 마사 이 윤관인데 이 윤관이 그 재벌 3, 4세 그룹에 있어서 리더격으로 쫙 따르던 맏형이 누구냐면 SK 최태원 회장이에요. 응? SK 최태원 회장하고 그 LG 그 마사의 윤관은 이미 2005년인가 6년 그 SK에서 처음으로 그 컬러링 서비스를 선보였던 와이더덴이라고 하는데 그 와이더덴을 가지고 이제 최태원이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국내에서 주가 조작 시도하다 안 되니까 나스닥에 가가지고 그걸 또 주가 조작해서 이렇게 한탕 해먹는다고 그 역할을 그 LG 마사의 윤관이 그 역할을 해요. 그때는 LG의 사유가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 윤관을 그 LG에 소개한 것도 최태원 회장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재벌 3세들 그 앙팡 테러블 그 그룹에 검찰과의 선두는 이제 한동훈, 그 다음에 재벌 쪽에는 LG 마사의 윤관, 그리고 언론은 이제 방정호, 홍정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그 박근혜가
생각했었던 그 재벌 1세대 그룹들하고도 2세대 그룹들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이미 뭐 뭔가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뭔가 그 제조업을 끌어올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거기는 그냥 자본시장들 어떻게 주가 조작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 생각들을 하지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뀌었다고. 근데 박근혜는 그것을 새로운 우리 사회의 그 주류 기득권 권력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몰라.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 대통령은 권력은 마름이야. 근데 본인이 거길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그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이 임금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은 지금 철저하게 그런 그 재벌 기득권 세력들, 재벌 그다음에 언론 뭐 이런 그 기득권 세력들의 마름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잖아. 재벌들을 위해서 주 69시간 노동서부터 상속세, 뭐 양도세, 뭐 일하고.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캡도 이제 없앤대요. 그냥 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캡도 없어진대. 네. 그러니까 언론 재벌하고 이 재벌 이렇게 같이 어쨌든 이제 정권을 창출한 거죠. 윤석열의 그렇죠. 마름을 내세워서 맞아요.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한 거죠. 문재인 이제 잠깐 거쳐간 다음에. 그래서 그 변희재 대표가 이제 이제 추적하려고 하다가 이제 딱 막혔던 곳이 있잖아요. 그 태블릿 PC를 결국은 이제 김한수가 사실은 개통을 한 것까지는 다 검찰도 부인하진 않죠. 그런데 그러면 이 태블릿 PC를 김한수가 JTBC 홍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줬을 가능성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거 내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또 다시 들어올 테니까 내가. 공식적으로는 그 쓰레기통에서 가져갔다고 그랬나요? 공식적으로. 아니,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WK라고 그 고영태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우연히 가져왔다가 지금. 그렇죠. 근데 김한수하고 홍정도 이 두 사람이 과연 이제 어떤 관계인지를 사실은 규명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데, 홍정도가 이제 구정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중학교를 어디 나왔는지가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김한수는 그 반포에 있는 경원중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자꾸 일각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홍정도도 경원중학교를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초중고 인연으로는 지금 뭐 김한수는 자기는 홍정도하고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한수는 경원중학교 나온 게 맞죠? 경원중학교하고 상문고등학교. 그러니까 경원중학교, 상문고등학교. 홍정도는 구정고등학교까지 알려져 있고. 구정고등학교 나왔고 중학교가 어디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둘이 77년생 둘이 동갑이고. 77년생 동갑. 하여튼 저는 그때 김한수한테 뭐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추정 불가능했는데 홍정도하고 자기 친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왜 그랬냐면 이제 JTBC가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에 박근혜에서 공격을 하길래 이제 김한수가 홍보팀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야 너 정도 젊은 애면은 좀 세게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JTBC 했더니 홍정도가 자기 친구라고 잘됐다 기회 만나서 해봐라. 근데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처음 본 사이야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김한수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만 해도 그 청와대 이제 그 뉴미디어국 국장을 지내면서 변희재 대표는 뭐 그 안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댓글 부대를 이제 운영한 의혹이 있어 내가 쭉 추적을 했었는데 거기서 김한수가 굉장히 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좀 의심이 되고 나 그래서 추적도 해서 김한수가 사용하던 그 유령 계정 트윗에서 쓰는 그 계정도 제가 이제 그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추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엮는 데 있어서 김한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만약에 최순실 국정농단 했다면 당연히 김한수도 상당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김한수는 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수사 한 번 안 받았고요. 그 조선일보가 그때 이제 차은택의 이 차명 회사 그게 이제 김한수가 이제 사이버에서 그 창조경제 홈페이지 사업을 2천만 원짜리를 사업자리를 그냥 텅으로 밀어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배임죄다. 왜냐면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2천만 원씩 그냥 통으로 밀어줘가지고 그 당시면 그랬으면 무조건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선일보부터 다 기사가 터져나왔는데도 김한수 사업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 대표도 그걸 좀 태블릿 PC 조작에 이제 의심을 이제 갖는 걸 좀 확장을 해서 왜 그 당시에 검찰은 이렇게 무리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동훈 아무리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뭐 입도 안 여니까 아까 계약서류 해가지고 지금 민생경제보서 안진걸하고 이제 손잡아서 SKT를 불러냈어요. 안진걸 움직일까지 불러내더라고요. 재벌의 저승사자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이 열려가지고 이제 2차 공문을 보내는데 SKT한테 이제 자백을 받는 게 위조했다. 근데 자백을 할 수밖에 안 할 수가 없어. 튀어나오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놈 이름도 있는데 기관세 필적이 나와버렸는데 이게 감독이 끝났고 그래서 SKT가 그럼 위조를 했다고 인정하면은 누가 시켰냐 이게 검사 누가 시켰냐 따져 들어가면 여기서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우리는 총력전 펼치고 있는 거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당신은 일단 얘기 좀 해라. 박근혜도 유영아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지금 앞뒤가 막혀 있는데 5월달에도 좀 박근혜 사냥가서 뭐 집회하고 뭐 박근혜 친인척들하고 서 만나면서 이제 박근혜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박근혜는 워낙 이상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태블릿 PC를 이제 검찰이 이제 조작을 이제 시도를 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박근혜가 이미 자기 아버지 박근혜가 통치하던 시대하고 기득권 이 메커니즘 자체가 변했는데 본인이 재벌의 마름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최고 권력인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이제 쿠데타의 빌미를 줬던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뭔가 자기 댓글 부대 사건 때 자신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던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한번 좀 집어넣으려고 좀 시도를 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꾸로 박근혜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왜 그걸 이제 그렇게 보냐면 아직까지 더 탐사회에 있는 그 어떤 언론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는데 이미 2011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윤석열은 사실은 나는 그 사건을 덮는데 개입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건 재판장에서 공개된 얘기예요. 김만배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게 뭐냐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협박을 해.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이정필이 작성했었던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댔던 대주주 양모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인데 그 사실 확인서에 누가 등장하냐면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해. 권오수의 주요한 쩐주로서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예요. 근데 그 당시는 김만배가 김건희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2011년도니까. 그때는 윤석열하고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윤석열 2012년도에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걸 딱 들이미니까 권오수가 김만배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권오수는 알았던 거지. 김건희 씨 뒤에 윤석열이 이미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최소한 2010년서부터 아크로비스타에 동거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SOS를 치고 김건희가 자기가 특수한 게 있었던 윤석열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게 2011년도에 이미 거래소에서 그 분석이 들어가고 2012년도에 그 유명한 최근에 나온 133 금감원 133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근데 133 보고서에서는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엄청 축소가 돼. 한 29만 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걸로 이제 축소가 되는데 이미 그때 금감원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걸 다 뒤진 거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덮게 해서 난 그 덮게 한 세력이 이제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것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캐비넷에 들어가 있었는데 박근혜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이제 댓글 부대로 자기 목을 겨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저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비넷에 꺼냈던 거를 다시 있던 걸 꺼내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2014년, 15년이 아닌가. 그래서 금감원 보고서가 2015년도에 다시 만들어져. 그리고 금감원이 그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진행까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캐비넷을 꺼내서 윤석열을 죽이려고 했는데 윤석열은 이 검찰 내에 그 박영수를 비롯해가지고 이 주류 세력들, 특수부 인맥들이고 결국 윤석열이가 이제 위험해지게 되면 그 검찰의 이 박영수 사단 전체가 통으로 날아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거꾸로 이 박영수 이하 이 특수부 검사들이 거꾸로 박근혜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연결되는 건데 이것도 한 1, 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그 최순실 그때 터졌을 때 선라이즈 뭐 관련해가지고 그 주차장 맞나요? 주차장 부지인가? 거기 소유자가 원래 최서원 뭐 그런 거였다가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으로 뭐 바뀌었다라는 그게 뭐 열공발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좀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그 농수산물들을 그냥 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제 무관세로 이제 빼돌려가지고 엄청난 이제 시세 차익을 봤던 그 기업이 이제 썬라이즈라고 하는 것인데, 썬라이즈의 원래 실소유주가 최순실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썬라이즈 그게 그 박영수 특검 때도 많이 그 정보가 들어갔는데 결국 그거는 사건이 그냥 그대로 덮였고, 그 당시 수사 정보가 수시로 그 검사 사위가 있다라고 한 아주머니한테 계속 그 썬라이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최은순 씨였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죠. 그리고 썬라이즈에 어마어마한 큰 이제 그 물류 이제 야적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수입한 이 차량들을 야적하는 걸로 그 명의가 사용했었죠. 최은순 씨인 거는 맞죠? 최은순 씨 명의로 돼 추정이 있지는 됩니까? 않아요. 최은순 씨 명의 당연히 그런 거 하는데 그 본인들 실명을 더 동원하지는 않지. 근데 뒤에 이제 실소유주가 최은순 씨로 이제 의심이 되긴 하지만 지금 최순실이 지금 작년 12월에 나와서 아직도 지금 밖에 있습니다. 연장이 3번의 연장이 되면서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나 정경심이나 다 거의 같은 증세인데 지금 뭐 수술 무슨 후유증이라서 3개월째 밖에 있는데 봉지욱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님은 최서원이 지금 태블릿 PC 가지고 저 정권하고 딜을 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최서원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편지를 발표했는데 저를 욕하면서 변희재를 욕하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다. 제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드리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니, 그동안은 막 고맙다고 친서를 보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최순실이 이제 사면이 된다면은 연내에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딜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최서원이 언제 변했냐면은 이 PC가 2개예요. JTBC PC 말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해서 조작한 거는 장시호 태블릿 PC인데 이게 더 윤석열 한동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JTBC보다. 이 장시호 태블릿 PC 파일을 우리가 법원에서 받아서 조작을 밝힌 다음부터 최서원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 갖고 솔직히 우리는 이거 갖고 진짜 윤석열 쫓아내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서원은 이거 갖고 딜을 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그때부터 딱 돌변해버렸죠.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태블릿 PC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변희재 대표의 이제 그 헛소리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쳐다보려고 하지는 잘 안 해. 물론 요즘엔 조금 관심이 조금 일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나만 해도 사실 오늘 대담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볼 정도 봤을 정도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뭐 태블릿 PC는 태블릿 PC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게 단순히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구태타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김용민, 안진걸, 손현실 등이 노력을 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책도 주고 설명도 하는데 안 움직이는데 근데 저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태극기 할 때부터 보수 진영의 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보수의 모든 이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을 다 인정을 했고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자로 변절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보수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좀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가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정광훈 지금 뭐 완전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 윤석열의 빌부터 뭐 잘해줄 줄 알았더니, 보수는 그냥 이용을 맞고 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야, 이거 윤석열 이거 도와봤자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해서 막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보수가 다시 붙어와주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일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좀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나는 아주 가속화 빨리. 정광훈 사건이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보수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붙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청담 그 게이트만 해도 그냥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안 가죠. 그 이후에 되게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아, 그 외에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새로운 팩트들이 짧게 나오고 설명을 있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뭐 그리고 이제 김앤장 변호사들이 이제 술자리를 했고 거기에 있던 뭐 첼리스트가 뭐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폭로가 됐다까지만 아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저 요즘 하태경이 이제 요즘 더 탐사 때리는 걸로 윤석열한테 지금 이제 충성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태경 쪽에다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비서관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아니 의원이 우리가 더 탐사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게 뭐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청담 게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청담 게이트가 가짜 뉴스예요? 그랬더니 꼭 가짜 뉴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마다 언론에 다 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거짓말했다고 지금 진술했다라고 하는 게 뭐 제대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건 언론 보도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절 몰라.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더 탐사 기자가 첼리스트를 만난 건 아세요? 했더니 모르더라고. 더 탐사 기자한테 지금 내가 한동훈이 무서워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내가 진실을 얘기할 거라고 진술한 거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다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로 지금 청담 게이트를 지금 묻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지금 그거 아직 기소도 안 됐죠? 지금 아직까지 경찰 수사도 안 끝났어. 경찰 수사도. 검사까지 가져나왔어요, 그러니까 10월 24일 보도 났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김건희 팬카페에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6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찰 수사조차 안 끝났다니까. 저게 사실은 만약에 청담동 사건이 완전히 소설이다 했을 때 저거 수사하는데 뭐 한 달이면 충분할걸요? 한 달이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저기 뭐 CCTV부터 해가지고 뭐 차번호 연락해가지고 몇 개만 확인해 보면은 그때 그거 없었다면 게임 끝나면은 기소하면 끝나는데 6개월째 지금 송치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치도 못하고 있다니까. 이거 제가 변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뭐 검사 시절 포함해서 이게 뭐 우병우 검사를 이게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한동훈 윤석열은 요란해요? 막 언론 플레이 그 전에는 그냥 내사하고 그렇게 조지는 방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정치 구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동훈 윤석열은 이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실력 없는 게 맞는 거죠. 그 증거를 못 잡고 거의 다 수법들이 위증교사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위증교사를. 태블릿 PC도 위증교사가 다 겹쳐 있는데
위증교사 플러스 언론 플레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도 하고 옛날에 그 공안검사, 특수부검사들 대신에 공안검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주도 면밀했거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이 칼날, 예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윤석열, 한동훈은 그냥 둔기로 때려잡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조금 아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얘네들 사건 조작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윤석열, 한동훈이 아예 거기 검사 특수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완전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병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고 약간 겉에 맴도는 게 우리는 뭐 정의로워서 그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의로운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실력이 없어서 겉을 맴돈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일리가 있나요? 아니, 실력도 없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최소한의 그 양심도 없지, 양심도. 예, 그 양심도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기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은 이제 본인도 점점 힘에 부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엄청 늙었어요. 그러니까 검찰력을 동원을 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정권을 덮칠 온갖 쓰나미들을 지금 지금 덮고 있는데 그게 점점 좀 힘에 붙여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본인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답변하는 거 보면 뭐 예전에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급해 보여. 그 숨이 가빠지고 있고 신경질적이고.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한동훈이 원래 작년 7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끝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조만간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났죠? 아직도 안 하고 아직도 안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도 본인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다 뭐 태블릿 PC도 지금 좀 이러고 있지. 그다음에 우리 이 청담 게이트 지금 해결 못 하고 있고. 6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찰이 수사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거기다가 뭐 대장동 이제 수사해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입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진짜가 없죠. 지금 돈 한 푼 나온 걸 지금 밝혀낸 게 없잖아. 지금 55 클럽 1년 이상 수사를 지금 해가지고 30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뜯대내도 사실 쟤네도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굉장히 지금 초조할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호윤 대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사실은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이 아니다. 오히려 뭐 윤대진이 완전 최측근이고 오히려 한동훈은 그냥 사냥개. 그래서 한동훈이 진짜 윤석열의 후계자가 맞나. 예전에 변 대표님이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진짜로 2인자면은 꽃을 지어주지 칼을 지어주진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진짜 2인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나요? 저는 2인자는 2인자로 키우기에는 너무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무의미한 험난한 길. 만약에 2인자라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이 노태우 키우는 방식 보면은 대한체육회장, 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수 받는 자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이제 장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안기부장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장세동이 2인자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될 수가 없어, 부계자가. 한동훈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이미 어느 여론조사에서 총선 출마를 물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찬성이 13%밖에 안 나와. 13%밖에 안 나와. 찬성이. 반대가 77%니까. 이미 이거는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자꾸 한동훈이 왜 서울시장 얘기 나오고 총리 얘기 나오냐면은, 당에서 얘 들어오면 안 되겠다. 얘 들어오면은 더 위험해진다, 선거가. 너 총리 해라, 서울시장 해라, 3년 뒤에. 이미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비호감도도 너무. 그러니까 한동훈이 글쎄 요즘 보면은 지난번에 뭐 국무회의도 10분 정도 늦고 난 뒤에 확 사람이 팍 늙어 보이고. 아니 근데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건가? 주로 늦으면 술 먹고 늦어야지. 유성열처럼. 해집 따라가가지고. 뭔가 제대로 듣더라고 안 풀리고. 근데 이제 한동훈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의 이제 2인자보다는 이미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재벌 3, 4세들, 앙팡 테러블 그룹에서 검찰 권력을 대표하는 주자로, 이제 차기 주자로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재벌 3, 4세들하고 워낙 이게 조합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한동훈을 좀 키워보고 싶긴 할 거야.
윤석열이 뭐 2인자로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이 재벌 3, 4세들 그 그룹들 그 뭐 최태원 비롯해가지고 뭐 저쪽에 저 신세계의 정용진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 재벌 그다음에 뭐 LG, GS의 뭐 이렇게 재벌 3, 4세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뭐 또 조씨 또 일가들 뭐 여기 다 3, 4세 그룹 조금 연결돼 있거든. 그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을 한번 그리고 아직도 조선일보는 뭐 여전히 조선하고 예, 예. 중앙일보야. 예, 홍정보나 여전해요. 예. 뭐 방정호도 한동훈을 키우고 싶을 거야 거기는. 그럼 윤석열은 한동훈을 뭐 2인자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 아니 뭐 의미 없는 얘기고 그거는 뭐 만약에 한동훈이 진짜 뜬다 재벌들이 뛰어서 그럼 가겠죠 윤석열 생각 없이. 근데 경쟁력이 너무 약화돼서 너무 약하다. 어렵지 않나. 지금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리고 일단 한동훈은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천공이 신뢰를 안 해. 아 맞아요. 천공이 왜 그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이 빅토리 세레모니 하면서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 이류신문 네, 녹음 파일. 녹음 파일 공개됐잖아. 거기서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음 차기 주자로 이제 오세훈 물어보니까 오세훈은 그래 좋게 평가를 하잖아. 예. 그런데 한동훈 물어보니까 걔는 물어보질 마라.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잖아. 응? 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헌재에서도 헌재 그 검수완박 그것도 한번 좀 물 먹었고 그리고 강 기자님이랑 이제 뭐 1대1로 붙은 건 아니지만 2번 정도 좀 물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 최근에 계속 물 먹으니까 우리 뭐 VIP2께서 이복현을 민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혹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이죠. 그분이 동작을 해 나간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복현은 경문고등학교 나왔고 동작을 해요. 제가 경문고등학교에 이복현 저보다 2년 위인데 정말 신기한 기사가 나왔어 최근에 아시아경제에서 경문고의 그 인맥구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복현과 경문고를 띄우는 기사인데 내가 이제 아니 경문에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냥 검사하다가 윤석열 빼고는 금감위원장 이거를 갖고 경문을 띄우고 경문학교 띄우는 거 봤을 때는 아 준비하고 있구나. 저건 뭐 완벽히 뭐 기사 보면 이거 완전 오더 주무정 기사거든요. 분명히 경문고가 오더했던지 이복현이 오더했던지 그 이복현은 지금 저 금감원에서 사실은 내가 전에 듣기는 회의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건데 거기도 또 모피아들 있잖아요. 아까 뭐 이복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용어 쓰면 이복현은 그 회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옷을 정말 계속 옷을 입고 이제 이걸 금감 가서 한일하고 서는 옷 자유롭게 입는다 그러는데 금감원 직원들은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자기만 옷을 사먹고 입고 다니고 따지면 그런 쇼들을 하는 것들 그 경문고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복현이 정치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금감원에 또 그 윤석열의 윤석열 사단에 거의 막내급 검사를 한 명 또 금감원에다가 또 추가로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금감원은 왜 이제 영장 없이도 사실 이렇게 좀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복현은 나름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때 열심히 잘 방어했지. 금감원이 멀쩡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우리 저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보다는 이복현이 더 이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엄청 그 피해 쉴드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근데 그게 경향신문 보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 안 나왔다며요. 안 나와.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주는 거 무서워서 안 불렀다라고 대답을 했죠. 뭐 대놓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내가 한동훈 쪽 그 서울법대 후배들한테 들으니까 이복현이 한동훈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견제하고 밟아버리고 이복현은 한동훈 한참 자기 아래로 취급한다고. 둘이 사이 안 좋아해? 아주 아무짝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복현이랑 윤석열 사이 어때요? 그건 뭐 좋겠죠, 뭐, 거기는. 뭐, 자기 부하인데. 아니, 자기 부하하고 사이가 좋는다고 물어볼 필요 없고, 이제 그렇지. 충성을 다하는 이렇게 충성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하고의 이 거리를 가지고 그 권력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김건희 여사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야. VIP2는 그러면은 심증적으로는 그 이복현 쪽에 좀 끌릴 가능성이 좀 아니 있다. 근데 이번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도 한동훈이 뭐 큰 소리 쳤지만 작년 7월 달에 덮으라고 했는데 뭘 덮긴 뭘 덮어. 그 밑에 서울중앙 송경호조차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수사를, 송경호도 뭐 그 밑에 있는 공소유지에 담당하는 검사들이 재판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걸 까니까 덮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야. 확실히 근데 도이치모터스 방어하는 거는 누가 뭐 더 잘 방어했다는 말 못해도 이복현 우세인 거는 같아요. 그냥. 이복현은 김건희 입장에서. 끝까지 잘 쉴드를 쳤는데 결국은 송경호가 그 한동훈 장관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고 그 총체적인 책임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우리 한동훈한테 있다고 보겠지. 그런데 그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담당했던 검사들이 그 김건희 관련된 그 천기 누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천기 누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권오수나 이제 이런 다른 공범들이 얘네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네가 혐의를 인정하고 총대를 메고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계속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검사들한테 야, 니네들이 나 죽이려고 얘기한다면 그 여사님과 관련된 증거를 까야 되는데 니네들이 깔 용기가 있어라고 계속 약 올린 거야. 그랬더니 그 검사들이 아니 최소한 뭐 권오수나 뭐 이런 몇 명 뭐 이정필이나 이런 주포들을 몇 명은 그 징역형 그래도 살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전혀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할 때하고 달리 다 뻗으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관련된 거 니들 깔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깐 거야. 까서 이제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 아주 핵심적인 증거들은 결국은 끝까지 공개는 하지는 않았지. 근데 뭐 그런 과정들을 김건희 씨가 다 감안을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보진 않고 어쨌든 이게 진작에 작년 7월달에 끝났어야 될 사건을 또 재판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서 결국은 자기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뻐 보이겠어요 요즘? 한동훈이 국무회의 10분 정도 이렇게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좀 요즘 보면 많이 힘이 빠졌어. 그리고 경찰도 웬만하면 좀 총대 메고 청담 게이트도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청담 게이트 괜히 섣불리 그 수사 결과 발표했다가 강진구가 들고 있을지 모를 히든카드. 우리 히든카드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거 있다 없다 우리는 얘기를 못하지.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괜히 깠다가 우리 히든카드 되치기 당할까봐 한동훈 장관 살리려고 경찰 조직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동훈 장관 빨리 경찰 보고 지금 이거 수사 결과 발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긴 할 텐데 경찰들은 강진구가 뭘 들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더 탐사가 뭘 들고 있을지 모르니까 은근슬쩍 흘리시는 거니까. 응? 살짝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우리가 최소한 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중대한 허점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천공이 그 관적에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CCTV에 천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는 했잖아요. 애매하게 나왔는데 애매하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청담 게이트도 사실은 이게 확실하게 물증을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되는데 지금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진술을 가지고는 이걸 못 덮어요. 그건 너무 약해. 왜냐면 첼리스트가 실제로 그 우리 권지현 기자한테도 그렇지만은 그 트윗 친구들한테 수십 명한테 그 앞에다가 한동훈 윤석열하고 술 먹었다는 걸 다 확인해 줬는데 경찰에서만 가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찰에 가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다른 트윗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이 변호사가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다 그런 얘기 한 걸로 가자고 했다. 이런 것까지 다 털어놨는데. 그리고 그 변호사는 지금 내 전화를 받지도 못해요. 당신이 그런 거 취해줬냐고. 이런 상황인데 첼리스트 진술 가지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더 탐사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더 탐사 입장에서 첼리스트의 저 정도 진술이면 믿을만 하다 그러면 무죄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세게 잡아야 되거든 저거에. 그러니까. 근데 아니 저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누구죠? 이세창이는 헤매고 다녔고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더 웃겨요.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 이세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는 설사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더 탐사가 충분히 믿을만 했다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이 수사기가 함부로 몰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가지고. 기소 의견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CCTV 같은 물증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 지금 언론에다가 흘리는 게 첼리스트가 이세창하고 한 7, 8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뭐 티케라고 하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한 12시쯤 넘어가지고 뭐 이세창이랑 같이 이제 뭐 모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티케라고 하는 술집에서 이제 이 첼리스트가 이세창 또 한 7, 8명하고 술 먹는 그 CCTV만 확보해서 보여주면 되거든. 그럼 봐라 요 CCTV에 여기에 어디 윤석열 한동훈이 어디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 깔끔히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CCTV 영상이 작년 7월 달이니까 근데 천공 영상은 그 전에 2022년 3월이잖아. 2022년 3월 달에 있는 CCTV 영상도 복원을 하면서 이 2022년 7월 달에 성담동 술자리 영상은 아직도 복원을 못 하고 있어요. CCTV가 나온 게 없어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경찰이 설마 티켓 주변에 CCTV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거기에 7월 달에 있는 CCTV를 설마 복원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깔끔하게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은 7월 달에 더 탐사에서 지목한 그 날짜에 첼리스트가 이세창 한 7, 8명하고 술을 먹는 모습들을 CCTV로 딱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없었다. 결국에서 더 탐사가 이건 다 이 가짜뉴스 유포한 거다. 이렇게 딱 덮으면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6개월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저쪽에서는 계속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로 알아요. 근데 왜 3월달 2012년 3월달 CCTV 천공이 관저에 방문했다는 그 시기 논란과 관련된 걸 보여주는 CCTV는 복원을 하면서 왜 7월달에 그거보다 한 4개월 늦게는 7월달에 CCTV는 복원을 아니 복원이고 뭐고요. 그거 한 대개 1, 2년 정도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외부 거리를 때리는 CCTV는 개인정보 때문에 한 달짜리 없애야 되는데 그쪽에 내부에 있는 것들은요 한 1년 다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복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번에 언론 보도 나온 거는 외부에 있는 게 포렌식 됐는데 몇 개가 좀 빠져 있다. 근데 없었다라고 나온 거죠. 외부 카메라. 그러니까 외부가 어디냐 이건데 외부도 술집 외부는 상관없고 도로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가는 도로에 있는 것만 한 달 내에 삭제가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천공 사건 때 이거 국방부 사기치다 걸렸거든요. 네, 한 달이면 없어진다 그랬다가 다시 말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 한동훈이 많이 좀 똥줄이 탈 겁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빨리 결론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제 10억 원 민사 손배까지 걸었잖아요. 그건 진행도 안 됐겠네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기일도 안 잡혔어요. 기일도. 그게 작년 12월 달에 소장을 넣었는데 한동훈이 사실조회 요청만 해놨어. 서초경찰서에다 수사 기록. 근데 수사가 이게 안 끝나니까 수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딱 끝나야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할 텐데. 경찰이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나요? 뭐 다들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아니 경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5년 후에도 정권 재창출하고 한다는 걸 확신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이 지지율 30% 되는 이 정권이 길어야 4년인데 벌써 4년 후에 괜히 자기네가 사건이고 어줍지 않게 조작했다는 거 드러나게 되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경찰관들 그런 걸 협조할 수. 최근에 국수본 정순신부터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만요. 그 국수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꽂아서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까지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까지 검사로 뽑으려 한 거 아니냐라는 뭐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신기가 많이 안 좋겠죠, 아무래도 경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검찰을 뭐 나는 경찰은 또 그래도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쉽게 검찰을 통제하는 것처럼 만처럼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밑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우리 압수수색 했었던 경찰관들도 사실은 뭐 압수수색 끝나고 나면은 다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다고 그래. 네, 미안. 우리도 이거 저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기자님? 이러면서 다 얘기하고 있다.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태블릿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없었어요. 네, 그냥 구상정도 됐어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쳐버렸어요. 네. 아니 나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변희재 대표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말리더라고. 변희재 대표랑 만나면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가 최근에 많이 개선된 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변희재 대표랑 그 태블릿 PC 뭐 관련해서 뭐 그리고 청담 게이트 관련해서 이게 우리 사회 언론과 그다음에 이 뭐 검사들 뭐 이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부정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 변희재 대표하고 만나면은 뭐 또 내가 괜히 또 뭔가 좀 그게 예전에 뭐 저기 진중권 생각이 나서 그런가? 우리 진중권 우리 변희재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발렸잖아 그냥. 진중권은 이제 요즘에는 뭐 또 진중권이 뭐 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큰 상관이 없고 제가 방송 같은 데 나올 때 저를 좀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블릿 PC 때문에 이거 얘기 나올까봐. 네. 제가 이제 이 강성범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정치인 섭외할 때 전부 다 태블릿 PC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해. 그거 물어볼까봐.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를 아마 만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럴 거긴 할 거야. 그런데 그 만류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변 대표가 썼던 책을 나처럼 이게 1시간 정도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선입견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변 대표하고 무슨 논쟁을 벌일 줄 알고만 말렸겠지. 논쟁을 벌리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말릴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아니라 이제 저는 저 청담동 사건 터졌을 때 저 이제 워낙 이런 태블릿 PC까지 6년을 하다 보니까 막 검찰이나 이런 수법들이 자꾸 이제 저는 막 레이더가 돌아가거든요. 그냥 막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같은 거 발표된다 그러면은 안 믿게 되는 거야. 무조건 검찰 발표는 저는 이제 허점을 찾게 되는데 청담동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그거는 99%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딴 게 아니라 다른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세창이라는 사람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설사 그 이세창하고 첼리스트가 뭐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세창이.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걸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사건 발표를 했을 때 몇 가지 딱 두세 가지 딱 보면은 이건 내가 확신간당하게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청담동 관련해서 꽤나 많은 이른바 촛불 이런 사람들도 자꾸 청담동을 지레 포기하더라고. 이제 겁먹고. 그 첼리스트가 말 바꿨다 그러면은. 근데 첼리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세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첼리스트가 아무리 그 친구는 말이 바뀌는 게 정상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말이 안 바뀌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동병상련을 느끼죠. 이 덕담사도 이제 영장 나올 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장 심사 없이 구속되고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진동 선배한테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영장 나오면 다 전부 다 구속 안 된다고 얘기를 주변에서. 내가 그 얘기를 전에 들었어. 우리 변 대표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에 들었어요. 이 회사도 이렇게 좀 정돈을 해놔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구속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서. 근데 누가 영장 받았는데 구속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저 때도 다 구속 안 된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근데 우리는 회사 내부에서 구속을 이제 준비했던 거죠. 이게 뭐 검찰이 영장 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뭐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난 처음 알았는데 그 구속을 변 대표 혼자만 된 게 아니고 미디어워치에 있는 그 직원들 다 구속됐다고. 대표이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속되자마자 이 검사 출신 저희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도와준 사람인데 검사 만나서 바로 들어와서 최순실 거라고 인정만 하고 나가자. 뭐 이미 탄핵 끝났는데 때문에 누구 거 무슨 상관 있냐. 최순실 거 인정하면 바로 빼주겠다. 약속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시키고 이걸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검사들이. 근데 1심 때 그냥 막 덤벼대니까 대표까지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둘 구속시키면 이제 100개 들겠지. 우리 청담 게이트하고 태블릿 PC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김경재라고. 김경재 씨. 저 이세창하고 얼마 좀. 이세창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김경재. 네, 김경재 그 양반이 원래 태블릿 PC 한번 이거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라고 그 우리 변 대표한테.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태블릿 조작론이 막 나서 안 믿었거든요. 아이씨, 중앙일보가 설마 한 달을 버텼는데 김경재 총재가 그러면은 태블릿 조작 안 됐다는 거를 발표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켰죠. 근데 김경재 총재는 요즘 입장이 어때요? 태블릿 PC는 지금까지도 좀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래. 예. 근데 또 김경재 총재가 청담 게이트 저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그렇게 된 건가요? 하여튼 뭐. 왜냐하면 이세창이 그 김경재 총재가 이제 이세창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내가 이세창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세창이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지. 그렇게 했겠죠. 그게 김경 총재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세창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좀 청단 게이트 때문에? 네, 이세창한테 되게 미안할 거야. 네,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은 좀 떡밥을 조금 교묘하게 좀 깔았지. 김경재 총재한테. 뭐 총재님이 요즘 이세창 총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중책을 맡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난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세창 그분하고 제가 한번 통화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하고 자기가 전화까지 했다면서 이세창한테. 이세창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강진구라고 해 전화가 할 건데 뭐라 그랬다. 본인은 이제 뭔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자기가 한 자리 맡길 거라고 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세창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무방비 상태로 자기네 편인지 알고 그냥 사실은 천기를 주소한 거야. 사실 이세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참 어려울 것 같아. 변 대표는. 나는 그래도 청담 게이트 물론 민주당이 지금 그 체리스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제 조선일보 보도 이후로 이제 확 움츠러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청담 게이트 부분들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이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긴 하지만 이 태블릿 PC가 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조작된 걸로 확인되면 마치 박근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니까 사실은 내 사안보다는 훨씬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지지,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박근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안 해. 박근혜가 안 하고 있지. 박근혜가, 이게 뭐. 제가 두 번째 이제 박근혜 집 앞에서 이제 내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버림받은 아주. 박근혜 또 유영아가 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양쪽하고 좀 다 붙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거는 결국 보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지금까지 촛불 줘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SK 잡는데 엄청난 도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보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자기를 위해서 나서주는데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 박근혜가 이 정치를 대비하게 된 이유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걸 못 참겠다.
그래서 이 정치에 대변했는데 YS 정권 이후에 이제서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죠.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전환되면은 박근혜가 유경재단도 갖고 있지. 김대중이 만든 그 박정희 기념재단도 사실상 박근혜가 오너예요. 그럼 그 재산 가지고 박정희의 공을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 하면 되는 건데 왜 정치를 하냐 이거야. 박정희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25살 때 버스 트레이드 했어요. 그때부터 권력만 배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명예회복은 권력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추락한 명예를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서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만세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한테 줄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이 비중이 엄청난 차이가 나. 이승만은 만세 불러도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는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 생각하면 지금 박근혜 지금 자기 명예화로 좀 나왔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진실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진실투쟁보다는 자기가 다시 TK에서 그렇지. 애들 배지 달아서 영향력을 확보하면 그게 명예회복을 생각하니까 이게 후순위야 이게. 이게 후순위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써먹겠죠. 이제 들이받게 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는 분명한데 아마 이제 윤석열하고 이 TK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할 때 옛날 그 수첩공주 스타일 있죠. 수첩에 딱 적어놓고 요거 하면 내가 아마 윤석열한테 그 수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고 요거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뭐 하겠죠. 지금은 오직 이제 권력으로 자기가 잡겠다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태블릿 PC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부분들을 관심을 더 이끌어내려면 사실은 이 박근혜 그 정권 그 김건희가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잖아. 그 박근혜 끌어내린 게 그 진보에서 끌어내린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야. 보수에서 끌어내린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김건희는 뭔지 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보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의 진상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럼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게 탄핵된 거냐라고 하는 걸로 바로 등치되면 안 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이게 앙시앙내즘, 박정희 앙시앙내즘과 그 새로운 이 재벌 3세들 앙팡 테러블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걸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새롭게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그 권력 암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좀 파고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같이 이렇게 가야 조금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진사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박근혜의 복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지금 우리. 아니 저는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아니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지금 하는 행태로 볼 때는 이제 점점 사실 저는 이제 오늘도 제가 방송에 대놓고 이제 박근혜를 비판했는데 진실의 문제를 왜 권력을 회복하는 걸로 이걸 엎으려고 하냐. 이게 바로 낡은 정치이기 때문에 이러다 탄핵당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엔 지금 똑같은 행보를 보일 거예요.